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시대의 징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하느님의 도구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만일 사회적 약자의 탄원 소리에 귀를 막는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스스로 거스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역시 총선 20일을 앞두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목소리들이 가장 우리 총선에 함께 결합해서 총선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을 것인지를 함께 마음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대적 징표에서는 국가폭력을 주제로 국가폭력이 무엇이고 국가폭력의 양상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이에 희생되는 가난한 이들의 소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등등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신 게스트와 그리고 패널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입니다. 예, 그 백남기 대책위 사무국장 최석환입니다. 4.16 가족협의회 장훈입니다. 네, 오영주라고 합니다. 예, 단양에서 농사짓는 한결이 아빠 유문철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드시죠?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을 열고 노동자들이 해고될까봐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임금은 제자리에 있고 장사는 안 돼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력으로 극복하라 하지만 노력으로만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는 사회, 국가 폭력성이 사라지고 주권자로서의 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꿈꾸면서 국가 폭력과 총선 우리 어떻게 얘기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총선과 국가 폭력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선거철이죠. 이번 총선 보면은 이제 사실은 국민의 그 주권이 유권자라는 형태로 이제 축소돼서 이제 그 하는 게 이제 선거인데 그 여러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유권자라는 전제는 소위 정당에서 낸 후보들 중에 하나를 뽑는다든지 그 객관식 문제죠. 자기 주관적으로 내 걸 요구할 수 없는 게 한정된 어떤 이런 공간이라는 거, 주권이 완전히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또는 이제 정치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이제 국한돼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 관심사 또는 그 우리가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의제가 되지 않으면 그 후보자들이 의제로 그 제기하지 않으면은 내 문제는 빠지는 게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하게 그 뭐 경제 이슈다 뭐 트렌드로 이렇게 하는 경향 하에서는 실제로 보면은 나의 문제가 빠지기 쉽다라는 걸 사실 알아야 되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내가 유권자가 아니고 주권자하고 언제나 정치의 하나의 그 주체라는 그 의식으로 봤을 때 내 문제를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오히려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슈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폭력 또는 세월호 문제가 완전한 진상규명은 고사하고 그 이 의제 자체도 안 되고 그 또 백남기 선생 같은 경우도 그 충실하게 살아왔던 삶 그리고 그 낮은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했던 그런 정신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후한무치하게 국가 권력은 거기에 침묵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의 문제라든지 여전히 빈민들의 문제, 비정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혀 그 의제가 되지 않고 사람의 문제, 정치 쇼의 문제로 되는 거에 대해서 아마 그 국가 폭력 이거 다 제도적인 폭력 아니냐, 선거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런 면에서 사실은 그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번 총선은. 총선에 임박해서 국민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백남기 대책위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사무국장님. 그 저희가 선거는 이제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제 선거철에만 이제 이슈가 집중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5개월을 맞이하면 이제 선거가 총선 치러지는데 그 뭐
이 선거철에 어쨌든 이슈를 부각시키기 되게 어렵거든요. 아까 그 앞에 이창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의제들이 싹 사라져요. 선거만 되면 의제들이 다 사라지고 그 이른바 뭐 인물, 당, 그다음에 그 뭐야 언론에서도 그런 이슈들만 무슨 공천이 어떻게 됐느니 어떤 후보가 뭐 어쩌느니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가 되지 의제들이 싹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농민들은 뭐 농민당을 만들어야 되고 노동자는 노동자당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직접 그 당사자들이 의제 당사자들이 정치에 참여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 아니면 지금의 기존 정당들이 이런 약자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구조가 이미 만들어지기는커녕 지금처럼 이게 뭐 그냥 선거 때는 이렇게 선거 때는 의제 없이 그냥 뭐 표에 의해서 그냥 유명 정치인에 의해서 뭐 정당의 정당 간의 당파 싸움에 휘말려서 이런 식으로 뭐 선거가 치러지니까 그러니까 선거철을 맞이해서 뭔가 이 이슈들을 이 국가폭력 문제 그리고 뭐 국가폭력 문제 등 이런 사회의 의제들을 부각시키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현실을 좀 어떻게 타파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많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분과장으로 활동하시는 준영이 아빠는 지금 이 총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그 얘기가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이슈화를 안 삼으려고 그러죠. 세월호에 셋자도 안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세월호에 셋자도 꺼내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뭐 저희가 판단하건대 세월호가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불리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저 다 파악은 못했지만 저는 10분 이내로 알고 있어요. 후보자들 중에 유력 후보자들 중에서는 뭐 한두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고 하물며 안산에 지금 출마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 두 분 정도밖에는 그 얘기를 안 해요. 현역 국회의원들은 뭐 아예 입을 다물고 있고 저희 가족들이 바라는 건 딴 게 아니거든요. 누가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왜 이런 사고가 났고 이런 사고가 참사로 발전을 했고 이것만 알려달라는 거예요. 뭐 정당하게 처벌받을 사람 받고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흘러버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흘려버리고 있어요. 그냥 일부러 그러는 것 같죠? 이런 느낌이 강해서 저희도 막 그 국회의원 후보자들한테 질문지도 보내고 하지만 아직 답변은 그렇게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세월호가 지금 그 총선에서 전혀 문제로 부각되지 의제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실제로 그 우리 백남기 대책위에서도 보성에서 광화문까지 걸어오면서 적어도 그 걸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총선을 염두에 두었고 총선 이후에 농민 문제가 총선의 중요한 의제로 좀 부각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실 그런 작업들을 좀 했는데 실제로 백남기 농민 그리고 농민 문제 전체가 총선 의제로 등장하지 않고 계속 공천 싸움으로 온 국민들이 그 아주 기가 시끄럽게 듣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사회가 정책은 전혀 부각되지 않고 공천 싸움으로만 부각되는 총선이 정말 아쉽고 정말 국민의 기대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들이 있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전혀 이런 사회 문제나 그런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다고 할까요? 근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가족들을 좀 돕겠다 해서 나와 보니까 어느 틈엔가 이렇게 이런저런 문제들에 눈을 뜨게 되고 그 선거나 이런 총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됐는데 원래는 이런 선거나 이런 게 어떤 성적표나 그런 하여튼
시민들의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일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도리어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게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언론들이. 그런 걸 보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저 이렇게 같이 만나는 활동하다가 만나는 분들 외에 저의 이웃들 진짜 생활에 직접적으로 만나는 분들의 그 고요함, 너무 적막함, 전혀 내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처럼 느끼게끔 하는 그래서 무슨 이제 제가 어떤 이런 얘기를 꺼내고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얘기를 꺼내면 더 조용해지고 무슨 큰 일이라도 벌어지는 걸 막 논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그런 가운데 지금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진짜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거 얘기하고 이 후보는 이렇고 우리 지금 문제가 사회 문제가 이런 게 있어 하고 얘기하는 게 지금 자연스러운 시기고 다음 달이 바로 선거인데 전혀 그런 얘기를 꺼내면 마치 엄청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분위기란 말이죠. 지금 현재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총선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저 백남기 대책위 사무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그다음에 세월호 희생자 가족인 준영의 아빠도 나와 계시고 하는데,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공감하는 거죠. 왜 자기 존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남기 회장님이 우리 선배 농민으로서 전국 농민 대회를 나오셨다가 구체적으로 그런 엄청난 그런 거의 보면 살인 행위죠. 살인 행위를 하는 그런 희생자가 맨 앞에서 됐다는 그런 상황과 더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민이 통계상으로는 한 270만 명 되는데 우리나라가 일제 때도 그랬지만 수탈 정책에 의해서 농업이 순환을 겪었지만 결국은 해방 70년 내내 농업은 수탈되고 그다음에 등해 국민으로 배제되고 이렇게 됐던 이런 상황들을 저도 9회를 시골에서 살고 농사를 지면서 아주 처절하게 그걸 느끼게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전체 우리 농민들을 그냥 우리는 마음대로 농민들을 이제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봤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분노를 해서 제가 겨울에 그런 추운 상황에서도 집안일 다 팽개치고 와서 농성장 활동을 했던 그런 구체적인 사유가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 이제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백남기 회장님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농사 짓고 이렇기 때문에 마음이 있어도 이렇게 세월호 농성장이라든지 이렇게를 자주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그때 이제 작년에 1학년이었으니까 한결이 손을 잡고 제가 광화문 와서 같이 후원도 하고 이렇게 서명도 하고 아이와 같이. 그건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수학여행을 갔던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희생이 됐지만 단원고 학생들이 대부분 희생이 됐지만 물론 이제 어른들도 계셨고 다양하게 계셨지만 절대 다수는 이제 단원고 우리 고등학생들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사회적 공분이 됐던 이유도 그 절차 자체가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이 재난 상태라고 봤을 때 대응하는 과정이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수학여행 갔다가 저 지경을 당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부모로서 학부모로서의 아주 직접적인 공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세월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뭐라도 하나 할까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두 분께서 이제 오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심정들이 굉장히 공감이 가고,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애써 노력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제가 시골에서 사니까 시골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노인들이시고, 그러니까 거기는 더 잠잠하죠. 다 농민들이지만 농민 문제도 사실 대부분 무감하시고 그다음에 다 1번 찍으세요. 이런 상황들. 농민이 다 죽어가도 투표는 다 1번. 이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도시에 와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사실 젊은이들 되게 많아요. 제가 시골에서 사람 못 보지만 여기 젊은 친구들 막 대학로구 종로구 그죠, 명동이고 그렇게 많은데
그분들이 대부분 젊은이들 다 비정규직의 알바에 사실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총선에서 뭐 많이 묻혀지긴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이제 그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중에서 정당구 중에서 이제 가장 상징적으로 나오는 게 그 민중연합당에서는 99%대 1% 이렇게 이런 얘기 많았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맨 앞에 내세우는 건 민중연합당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 99%는 다 어떻게 보면 그죠 2등 국민이잖아요. 그래 특권 1%만 이 사회를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로 봤을 때도 사실은 그 뭐 재벌이나 권력자들이란지 우리나라 특권 계층들이 전체 사회의 부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부도 그렇지만 뭐 전체적인 권력이라든지 의회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9% 99% 제가 길거리에서 보는 99%의 사람들은 그리고 실제로 또 길거리에서 보는 사람들은 100%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우리 특권층들은 이런 거리를 잘 안 걸어 다니시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제가 서울에 올 때마다 굉장한 뭐랄까 그 정치적 충격 더불어서 그 절망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번에 뭐 그 이제 총선을 앞두고 뭐 새누리당 그다음에 그 뭐 더민주당인가 하고 그 공천 그 막장 드라마를 아주 신나게 보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민주당의 그 김종인 대표가 뭐 경제 문제만 뭐 몰입하면 된다. 그러면 새누리당 심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월호 문제라든지 백남기 농민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일체 농업 문제라든지 이런 걸 배제하는 상황들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저는 답답하기도 하고 충격이긴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김종인 대표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SNS 상에서 뭐 그냥 우리가 이제 보통 언론이 다 차단돼 있으니까 그나마 SNS에서 움직이는 게 자기들이 보니까 한 3, 40만 명이래요. 그래가지고 한 3, 40만 명은 다 버려도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다수당이 되려면 그러니까 그 우클릭 해갖고 기존에 뭐 그죠 뭐 중도 보수라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중도 보수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제가 길거리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중도 보수라고 보겠죠 그 사람들 표를 얻으려면은 뭐 이렇게 우클릭해서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답답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갈 때는 그리고 비밀 투표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표심이 나타나지 않을까는 아주 희미한 기대는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낙관이 쉽진 않습니다. 예. 결국은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이고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들을 뽑는 거고 그 국민의 대표들이 지금의 백성들의 그 욕구 파악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욕구 파악이 정확하게 파악된 대표들을 뽑아서 우리들의 의견을 대신 할 수 있는 유일한 지금 그 통로가 지금 총선 통로인데 그 실제로 총선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그 여론들을 확보하고 앞으로 그 여론들을 이렇게 만들어갈 건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앞으로 좀 나아가서 과거 역사 안에서 이런 그 재앙의 수준에 가까운 이런 국가 폭력의 상황들이 역사 안에서 계속 되어졌을 때 국민들의 저항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일본 제국주의 상황에서 국가 폭력에 대해서 국민들 어떻게 저항했는지 독립운동, 3.1운동 특별히 오늘은 그 안중근 의사 서거일이에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 그리고 독재치하에서 국가 폭력들을 어떻게 대항하고 저항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과거 역사로부터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선생님 먼저 좀 얘기를 좀 풀어주시죠. 일단 일제 시대 때 국가 폭력 얘기하려니까 사실은 일제 시대 때 우리 국가의 관념상이나 뭐 이제 아마 그 통치체죠. 그냥 국가라기보다 통치체가 있었다고 보고 그게 이제 국가의 본질이 같이 공유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일제 시대 때도 하나의 국가 권력 또는 국가가 불법적으로 또는 이제 그 자발적으로 발전하고 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억압하는 어떤 기제로서의 국가 폭력 이런 것은 일단은 첫째 뭐 독립운동하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결에 의해서 자기 국가와 자기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권리를 그 식민 지배라는 게 구조적으로 있는 그라는 전제 하에서도 또 제합리 학살이라든지 뭐 학살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식민 지배를 그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가진 저항 세력을 억압하는 때 그 반발 또는 이제 그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자기 자결을 그러니까
그 실현하기 위한 어떤 독립운동가들을 법에 의해서든 아니면 저 총칼에 의해서든 무참히 학살되는 게 구조적으로 늘상 돼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게 길어지면서 그 뭐야 저항할 생각도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3.1 운동의 의의를 여러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그 전까지 왜 저항 못했느냐 이게 잘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1910년에 이 강점 합병이 강제 병합이 되기 전에는 저항이 있었죠. 의병 네. 운동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그 뭐 왕조 시대에도 자기의 그 어떤 정치 권력체가 있다라는 이제 이런 준거가 있었는데 그 권력체가 싸우지 않고 넘겨준 거죠. 넘겨주니까 뭐야 허탈한 거죠.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묵의 시간이 이제 길었는데 19년 3.1 운동이라는 것은 그걸 이제 끄는 거죠. 끄는 거고 이제 나의 우리의 그 어떤 정치 공동체라는 것을 이게 대중적으로 민중이 나타나서 일어나는 건데 이것은 뭐 폼에 사는 거죠. 기존의 이제 사회와 이런 면에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근대적 어떤 국민 정신 의식 이런 것이 좀 이제 싹트지 않았나. 그 뒤에 어떤 저항 운동 이런 것들을 또 탄압받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의사 국가 또는 이제 내 국가가 아닌 이제 이런 것들이 모든 행위는 사실은 그걸 억압하는 것은 다 이제 국가 폭력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그 또는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스스로 발전하고 스스로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그걸 억압하는 것은 국가 폭력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뭐 식민 사회에서는 뭐 좀 그런데 독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방 공간을 볼 수 있고 대한민국의 형성을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피로 억압하면서 만들어진 게 사실 대한민국이다. 이게 뭐 김동균 교수 같은 경우도 이제 민간인을 학살하면서 반대 의견이나 정부 선택권이 그러니까 정부의 정체나 국채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자유로운 활동을 총칼로 억압하면서 피로 억압하면서 이 형성된 어떤 이게 이제 탄생의 비밀인 거죠. 거꾸로 그 뒤에는 침묵하고 독재로 그 반공 드라이브라든지 그 나머지 세력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이 배제하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심지어는 이제 살해하고 학살하는 것까지가 정당화되는 이 체제가 그 계속 와 있는 이런 구조, 이런 지금까지 온 구조가 거죠, 지금까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소위 80년대 민주화 봄에서도 또 신군부가 나오면서 억압됐고 그 다시 이제 87년에서의 그 국민적 저항으로 다시 내 정부 우리의 공동체를 정치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의식으로 왔다가 또 이제 좌절되는 역사가 오고 있는데 이런 구조가 크게 보면은 국가 폭력이 우리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그 국가 폭력이라는 것은 그 탄생 때 학살을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진 국가 권력이 형성된 이걸 빼고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걸 해결을 못한 상태.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의문사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문사 해결 못하니까 광주 학살 나왔죠. 광주 학살 제대로 해결 못했습니다. 사실은. 왜 책임자를 처벌을 못했지 않습니까? 규명도 못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세월호 같은 문제에서 그냥 세월 지나면 된다라는 어떤 관성이나 이런 법칙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그 과거에 우리 학살 또는 이제 그 국가 권력에 의한 어떤 그 폭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옛날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오늘과 그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문제고 사실은 모든 선거는 사실은 그것을 만들기 위한 선거다. 그 어떤 그 대한민국을 만들 건가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과거 폭력이나 지금의 폭력이나 이것을 해결하려는 정치 세력에 대한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그 실제로 국가 폭력의 양상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까 저기 우리 유문철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이 지금의 우리 그 문제를 바라보는데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 민주정권 10년기가 평가가 좀 다양하긴 한데 어쨌든 그쪽을 이제 옹호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좀 배제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불만이 많거나 또 강하게 비판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특히 그 많은 사람들의 시민 사회에서 기대를 가지고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정권을 2번을 주었는데, 그 정권 하에서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물리적인 폭력만 보자는 얘기죠. 물리적인 폭력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듯이 그 부안 방패장 문제라든지 새만금 그때의 문제라든지 또 그 대출이 평택 대출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막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무현 지지자들이 많이 돌아서는 여러 가지 계기 중에 이 국가가 민주국가라고 세워졌는데 구체적인 물리적 폭력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도록. 그러다가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 전용철 홍덕표 열사들이 방패를 맞아 죽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물론 그것도 마지 못해서 나중에 그 사과를 하는 요건 됐지만,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죠. 그리고 그렇게 사실은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 포함해서 그게 우리가 이제 중도 보수 정도만 돼도 다행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건데, 그런 거보다는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그 지지를 철회하면서 그냥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명박이 그냥 엄청난 큰 표차로 당선이 되고, 그 추동력이 이제 국가기구를 전체적으로 다시 그 과거로 회귀시키면서 언론 장악하고, 기본적으로 KBS부터 해서 언론 장악해버리고, 그다음에 그 이제 이명박 때가 나왔지만 종편 그렇게 통과시켜 버리게 하면서 이제 급속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이 아마 지난 한 18년 과정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처음에도 우리가 그 얘기했지만 이 국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로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헌법에만 어떻게 있는 사문화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그 현대 그 대의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걸 기본적 역사를 본다 그럴 때 프랑스도 마찬가지. 우리가 제일 시초 전범이라고 하면 프랑스 혁명부터 미국 혁명부터 이렇게 볼 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서 누가 이렇게 민주공화국 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스스로 총칼 들고 싸우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왕의 목을 쳐버리고 이런 투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투쟁은 없었던 건 아니죠. 좀 길게 보자면 동학 때부터 해서 3.1운동 때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까? 일제 그 총칼 앞에 들어갔고, 우리 일제와 독립운동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미약했던 독립운동사가 아니고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런 거 하고 그 해방건강 3년이라든지 그 남한의 그런 이승만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런 미완성 국가 또는 이제 어용 국가가 세워지고 이렇게 됐다가 4.19 그다음에 87년 그다음에 민주정권 10년 잠깐 그 햇빛이 나오는 요런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민들 또는 이렇게 농민, 노동자, 시민 어떤 사람들 구분한다고 하지만 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99%잖아요. 이 99%가 다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제 1차는 선거죠. 1차는 선거. 그리고 집회와 시위의 그 권리라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지금 그 준영이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도 농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의사표현을 하려고 하지만 정부는 경찰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찰을 동원하고 또 용역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종편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길거리 나갔을 때 마주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이건 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민주공화국은 누가 주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투표는 이렇게 1번이 아닌 투표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 하고, 이게 또 안 됐을 때는 우리는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거리를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좀 의지가 있어야 되지.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준영의 아버님은 소중한 아이를 잃으셨고, 저는 아직 우리 아이가 이제 자라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우리 사회는 우리가 만든다라는 좀 이런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결기랄까? 난 그런 게 지금은 많이 우리가 죽었다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다수를 이끌어가는
소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우리 물리적 폭력으로 304명이 그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세월호 가족들이 전면에 나서게 됐고 우리 백남기 농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또 이렇게 나서게 됐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총선을 통해서 지금 그 국민의 대표들을 뽑아야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정권 교체를 통해서 그 새로운 우리 지금 그 국민들의 여망을 모아냈으면 좋겠는데 한번 질문이 있어요. 국가폭력 당대 그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 안에서도 국가폭력이 있었죠. 실제로 그렇다면 그 국가는 뭐고 정부는 뭔가? 그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것의 변화의 양상이 특별히 바뀔 수도 있겠는가? 뭐 이런 그 의문들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백남기 그 농민 문제를 보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그 사망 사건이 있었죠. 국가 폭력에 의한. 예. 그 11년 됐는데 2005년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때가 11월 예. 거의 그때도 11월 달이었어요. 11월 달에 그 여의도에서 전국 농민대회를 치렀는데 그때도 쌀개방 문제였고 쌀개방 반대라는 구호를 걸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경찰의 직접 물리력에 의해서 이제 두 분이 돌아가셨던 건데 방패에 맞아가지고 두 분의 농민이 돌아가셨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면요 민주정부라고 해서 그 국가폭력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나 형식적 민주주의는 그때 민주정권 10년이라는 그때 완성이 된 건 같아요. 근데 그 이외 분야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이거나 어떤 뭐 예를 들면 권위적이지 않은 대통령 그리고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통령 그리고 정권이 들어섰다 이런 거는 뭐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이외의 분야에서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큰 그 기대가 많았잖아요. 어쨌든 뭐 되게 거의 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구성되고 나서 거의 처음으로 정권이 바뀌었던 정권이었으니까 기대가 많았는데 근데 저도 기억나는데 그 롯데호텔 파업이 있었어요. 그때 2000년도에 롯데호텔 파업이 있었는데 그때 그 여성 노동자들이 많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그 경찰 특수 그러니까 정경들을 그 투입을 해가지고 때려잡는 모습이 이렇게 그 TV에 다 나왔었거든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경제 정책이나 노동 정책, 농민 정책에서는 그 이전 정권들하고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냥 좀 다른 거는 그냥 우리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는 그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그 경제 정책이나 농민 정책을 보면은 노동 정책을 보면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신자유주의 정권의 신봉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그랬었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개방 문제 같은 경우도 노무현 정부 때 있었는데 그 결국 막지는 못했어요. 쌀개방을 막지 못했었고 농업 정책 같은 경우도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 규모화 정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은 소규모 농업 그다음에 그 가족농 가족 단위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경쟁성이 없다. 그리고 이게 효율이 떨어진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추진했던 게 규모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FTA 같은 그 자유무역 협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업이 그 어쨌든 그 농업은 1차 산업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먹을거리와 그 식량 주권을 위해서 그 보호되고 육성돼야 될 그 산업인데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족농이나 이 소농들을 해체시키고 규모화시키는 거예요. 대규모로. 예. 그러면서 무슨 억대 수입, 억대 매출을 올리는 농민 뭐 이러면서 그 홍보를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핸드폰, 자동차 팔아야 되니까 수입 농산물 들어오면서 소비자 핑계 대면서 싼 가격의 농산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 수출해야 되고 자동차 수출해야 되니까 온갖 나라들하고 FTA 체결을 하고 그러면서 그 장밋빛 그 미래를 막 그랬어요.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 FTA 시작은 김대중 정권이었는데 그래서 한미 FTA 하면은 잘 살 것처럼 막 했어요. 2006년 7년에. 근데 10년 지났는데 FTA 통해 가지고 지금 FTA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FTA를 많이 맺은 나라가 없는데 FTA 이후에 뭐 경제적으로 뭐 이득을 봤다 이런 보고 하나도 없어요. 전혀.
그러면서도 뭐 20몇 개 나라랑 지금 FTA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는 뭐그 피부에 확 와닿는 문제니까 왜냐하면 이제 보수적인 정권하고 그나마 좀 민주적인 정권하고는 그 확 차이가 나는데 실제 그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아, 저 정권은 민주적이고 지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권이니까 다른 것도 잘하겠지. 그런 게 있었던 거고 그런 걸 가려져서 많이 속았죠. 농민들은 특히 많이 속았죠. 예. 그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속은 아주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노무현 정부 때 기대치가 많았죠. 그렇죠. 좌측 깜빡이를 놓고 우측으로 갑자기 우측으로 가버리는 정부가 됐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분명히 우리는 국민들의 여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부가 이행될 수밖에 없는지, 그건 정부와 국가의 어떤 그 갭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일단은 그 민주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부들이 이른바 수립되면서 소위 민주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국가적인 어떤 의제로 떠오른 게 아니라 그냥 그 단순하게 경제적 이익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 베이스가 국민 통합. 다시 말해서 어떤 면에서 조합이거나 타협이거나 뭐 이런 거죠. 다시 말해서 지향돼서 과거의 문제점들을 높여서 재부팅하는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뭐 방식은 뭐 그 혁명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기본 이 베이스가 새로운 민주국가를 만든다라는 이런 베이스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별무리 없이 권력을 잡겠다, 유지하겠다 이런 이제 좀 낮은 것이 있지 않았냐. 이게 이제 두 가지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국가라고 내가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얘기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수준의 얘기를 계속해요. 이게 이제 솔직한 심정인데 그게 이제 첫째는 그 국가보안법 체제가 해체되지 못했습니다. 이 뭐냐면 국가보안법은 저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위 그 냉전 체제나 그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 체제 자체를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남북 관계 문제라기보다도 한국 내에서 우리 국민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 체제로 유지되어 왔던 이런 것을 극복 못한 지금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이제 종북 이제 이런 네이밍하는 이제 이게 그대로 나타나고 이게 해체에 별로 그 관여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정부라고 하는 것은 바뀌었는데 국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관료 체계들 그리고 국가가 운영되는 시스템들은 그대로 놔둔 채 정부가 바뀌었는데 실제로 노무현 정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 체제에 포위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당신의 생각과 마음은 그 국민들 편에 쓰고 싶었지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체계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결국은 나 저기 좌측 깜빡이 들 거야.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게 이제 기존의 국가 시스템을 개조 못했다 또는 혁신 못하고 개혁 못했다. 정부는 그것을 그러니까 국가를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별로 없었다. 사람만 바뀌었다. 뭐 이 정도가 되겠는데 저는 좀 더 본질적으로는 지금 87년 우리 헌법 체제 한계 그러니까 이건 뭐 노무현 정권의 문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87년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국민의 재발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이제 신세대나 새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뭐 형식적이지 않느냐. 근데 모든 나라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요. 대한민국이라는 건 뭡니까? 국호입니까? 이거 국호 아닙니다. 국가주권입니다. 국민주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87년 체제가 대한민국이라는 허상이든 뭐든 어떤 국가주권이 먼저 있고요. 거기에 구속된 신민으로서 주권 행사자들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다음에 우리 국가의 명칭은 대한민국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돼야 인식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헌법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많은 나라들이 뭐 필리핀은 어떻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게 그 정도의 한계 인식, 그러니까 주권자가 먼저가 아니고 국가라는 어떤 시스템을 먼저 갖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식적 사고가 정부가 들어서도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바꾼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정치적 절차적 그 민주주의나 공정성을 지키면 된다는 수준 이 정도 있고, 진짜 내 주권자로 그 뭐 행사,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주권을 행사한다는 느낌보다는 이 있는 시스템에서 그 덜 나쁜 거를 어떻게 선택하는 게 예. 길들여져 있는 이런 것이 정부를 우리가 기존에 선택해 왔던 것도 이런 구조화에서 언제나 이루어졌고, 그래서 크게 보면 주권을 되찾는 이 어떤 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나는 뭐 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사실 인권을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권은 어쨌든 이제 개인이 소중하다는 걸 이 전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국가가 어쨌든 개입을 해서 소중하게 하든 개입을 안 함으로써 소중하게 하든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고립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투표권이 있다고 해갖고 투표 당일날 학교 교수가 이제 놀러 가자라고 했을 때 투표권을 행사 못 하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일용직 노동자가 일당 못 받는데 투표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경제적 요건이든 어떤 권력 관계에서 자기가 배제돼 있으면 사실은 주어진 자기의 권리를 행사 못 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세월호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소수자 집단의 문제화 시키는 겁니다. 소수의 문제는 언제나 다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소수자 집단의 문제, 특정 세력의 문제로 자꾸 약화시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분리하는 거지. 분리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내가 경제적 약자가 아니었으면 내가 세월호 참사가 났을 건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거꾸로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은 세월호 참사 안 났을 거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해. 거꾸로 보면은 정책을 할 때 참사가 안 나도록 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이제 계속 되는 것들은 이걸 자꾸 분리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연대 의식이 없어지니까, 다시 말해서 인권 문제라는 건 자기로 봤을 때 내가 밥 먹는 문제나 내가 투표하는 문제나 다른 사람의 문제나 소수의 문제나 다수의 문제 다 자기의 문제에 결부돼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를 갖고 마치 이제 요 문제는 잘하는데 요 문제는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게 결국은 정부가 바뀌어도 국가 전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런 그 수준으로 계속 이제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권자인 국민을 정상적인 위치에다가 올려놓는 주권 찾기, 이런 방식의 틀에서 총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 발언들을 한 말씀 해주시죠. 갑자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딴 얘기가 아니고 국가폭력을 당하신 분들이 오히려 국가폭력을 더 조장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생각해 보시면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국가폭력을 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오히려 더 조장을 해요. 뭐 간단한 예로 드려볼게요. 월남전에서 고엽제 피해 당사자분들 계세요. 이분들은 국가가 돈을 벌기 위해 가서 아무 생판부지 가서 거기서 목숨을 잃고 고엽제 진짜 독약 같은 고엽제에 맞아가지고 평생 불구 같이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완전히 극우 세력으로 돼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사회인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국가한테 그만큼 폭력을 당했으면 국가가 폭력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분들의 원래 뭐 포지션이라고 할까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돼 있어요.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는 데 가서 앞장을 서요. 이게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맨 발전만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는 거야. 내가 뭔 일을 나서서 그 반대를 하면 내가 무슨 불이익을 당해서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더 밑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일당 2만 원씩 받고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하고 오시는데 그 2만 원이 중요한 건지 자기의 그 의지나 그 주권이 중요한 건지를 이게 좀 난해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뭐냐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뭐 몇만 원이 문제, 과연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아니 당장 내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좀 생각하시다 보면 지금 시청하고 계신 그 종편들 시청하지 마시고요. 또 조중동 보시지 마시고요. 제발 좀 귀를 좀 밖으로 좀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거가 솔직히 표싸움이잖아요. 10대 후반, 20대부터 40대까지의 표보다 50대부터 80대, 90대까지 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사회 지도층이시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원로급 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자기 주권을 행사해야 되고 명확하게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뭐냐면 무조건 일본만 찍겠다. 무조건 뭐 나라를 팔아먹어도 일본 찍겠다는 얘기까지 들렸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떤 분은 내 딸이 위안부로 팔려가도 나는 뭐 사과를 받아들이겠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럼 그분이 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딸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왜 나를 위안부로 팔아먹는다고 이런 생각 안 하겠냐고. 역지사지를 좀 생각하시고 남들이 왜 저렇게 싸우는지 좀 생각하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게 내 가장 큰 바람이에요. 예.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했어요. 마음이 되게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세월호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끝까지 기억하겠다, 행동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 어떤 흐름들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약간만 비겁하면 세상 사는 것 문제 없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는 실제로는 좀 불편합니다. 불편하다는 감정은 대단히 건강한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불편한 마음을 외면하고 약간만 비겁하면 세상 사는 거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외면하는 방식의 흐름들이 계속되면서 우리 안에 사실은 비겁함이 상시화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세월호 2주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우리 안에 그 불편한 마음들 다시 되살려야죠. 그것이 양심을 살리는 일이고 그 양심이 살아나야 비로소 국민들이 깨어있게 되는 거고 깨어있는 국민이어야 비로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에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이어서